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서기 200년 조조는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원소와의 관도대전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원소사 후 몇 년간 원소의 아들들끼리 내분이 벌어지는데 이 내분을 틈타 207년 조조가 원소의 아들들까지 정리함으로써 북방 전체를 다 조조가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비로소 조조의 세상이었습니다. 북방을 전부 장악한 조조였지만 아직 남쪽에 유력 제후 및 군벌들이 있죠. 크게 익주의 유장, 형주의 유표, 그리고 양주의 손권이 있었습니다. 익주는 워낙 외진 지역이라 조조의 관심 밖이었고 손권은 양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에 손권의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전에 손권의 형, 손책이 조조를 치러 온 전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형주는 지역 자체가 생산량이 풍부하고 중국의 정가운데에 놓인 지리적 요충지라 조조는 형주만큼은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형주의 유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주도 중앙정부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곳이라 호족들의 힘, 그리고 지방 태수들의 자의적 권한 남발 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때 동탁이 살아있을 때 황실 종친이기도 했던 유표를 형주 자사로 임명합니다. 형주로 부임받은 유표는 당시 형주의 최고 호족 집안 중 채씨 집안과 괴씨 집안의 지지를 받으며 말 안 듣는 태수들 다 물갈이하고 호족들도 다 정리해버리면서 유표 부임 후 어지러웠던 형주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래서 형주 내에서만큼은 유표가 거의 왕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죠. 더불어 유표는 개인적으로도 문을 숭상하는 선비여서 형주에서 선비들을 상당히 우대해 주었으며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았죠. 사마휘, 서서, 제갈량, 방통 등이 다 형주에 모여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랬기에 유표는 형주 내에서의 기득권에 만족하고 있었고 굳이 어디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팽창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급격한 팽창에 불안했던 유표는 처음엔 동탁의 잔당이었던 장제와 장제의 조카 장수에게 형주 북쪽의 성을 주고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러나 장수는 조조에게 병합당해버리죠. 그런데 때마침 조조에게 제대로 격파당한 유비 일행이 유표에게 온 게 아닙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유비를 받아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표는 조조가 공격할 때 방패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신야성이라는 성을 유비에게 준 거죠. 유표가 마냥 순진무구해서 유비를 받아준 게 아니라 유표도 유비에게 원했던 게 있던 겁니다. 이러다 조조가 원소마저 꺾자 유표는 조조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해야만 했습니다. 유표를 지지하던 괴씨 집안과 채씨 집안에서는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말고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하자고 조조가 원소와 관도대전 할 때부터 조조에게 구원병을 보내주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이 호족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지역에서 전쟁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반면 유비를 비롯해 일부 소수는 유표가 어떻게 읽은 형주인데 조조와 싸워서 조조가 유표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 하자는 강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에서 208년 유표가 사망합니다. 유표에겐 배다른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장남 유기의 외가 쪽은 힘이 많이 약했고 차남 유종의 외가 쪽이 채씨 집안이었기에 유표 생전 유표의 처남이었던 채모가 유기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예 다른 지역을 맡으라며 지방으로 멀리 보내버리기도 했죠. 그 이유는 물론 자기 친조카가 아니기도 하지만 유기는 조조와 싸우자고 하는 강경파였거든요. 유표사 후 채모는 유기의 아버지 장례식 참가도 막았고 여동생과 함께 유종을 다음 형주의 주인으로 군림시켜줍니다. 그 뒤엔 조조의 지지도 있었고요. 그 사이 유비는 형준의 강경론자들을 모으고 있었고 서서와 제갈량이라는 참모도 만나게 됩니다. 유비가 관우장비라는 인간병기를 두고도 그동안 계속 조조에게 깨지기만 했던 이유는 참모가 없어서였잖아요. 참모라는 게 전략만 짜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과 시스템, 행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랍니다. 유비 쪽 사람들에겐 훌륭한 군인은 있어도 큰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갈량이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유표사 후 채모가 친조카 유종을 내세우고 조조를 형주로 부른다고 하자 더 이상 형주 북쪽에 있기 곤란했던 유비에게 제갈량은 유기가 있는 강릉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유비가 신야성에서 나와 강릉으로 간다는 소식에 조조가 아닌 유비를 선택하겠다며 인근 신야성, 번성, 양양성의 백성들이 전부 유비를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이쪽 지역이 옛날 조조가 서주 대학살을 일으킨 뒤 서주를 탈출했던 서주의 난민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이었거든요. 유비를 따르는 백성의 수만 10만 명이었고 이 대규모 행렬을 데리고 이동하기가 곤란했던 차에 조조가 보낸 선봉 기병대의 기습을 받아 아수라장이 된 일도 있었죠. 이때 조운이 혼자 적진으로 달려가 무쌍을 찍으며 갓난아기였던 유비의 아들을 구해내고요. 조운과 장비의 활약 덕에 유비는 겨우 강릉까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조조는 채모와 유종의 요청으로 형주로 내려와 형주를 꿀꺽하고요. 자, 여기서 형주를 노리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강동의 손권입니다.
손책이 암살된 이후 급작스레 군벌을 이어받은 동생 손권은 처음엔 정권이 많이 불안정하고 많은 세력가들이 손실을 이탈했지만 주유와 장소의 도움, 그리고 어머니 오부인의 지지, 여기에 주유가 신진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금세 강동 지역을 재통합하고 심지어 형주의 강화까지 진출해 이곳을 지키던 유표의 부하 황조를 죽입니다. 황조는 손권의 아버지 손견을 죽인 장본인이었기에 황조 척결과 강화 점령은 손권에게 상징적인 승리였죠. 그런데 유표사 후 형주가 혼란스러워지니 손권도 그냥 더 이상의 형주 진출을 포기하고 조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조조와 싸워 형주를 장악할까를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렸고요. 이때 유비의 제갈량이 손권에게 와서 손권과 주유를 부추기죠. 제갈량은 유비에게 어떻게든 조조와 손권을 싸움 붙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 시점에서 조조와 싸울 수 있는 군벌은 손권밖에 없고 두 세력이 싸우는 사이에 유비만의 독재적인 세력지를 넓히자는 비전이었죠. 내가 어떤 판에서 입지를 다지고 싶을 때 1인자와 2인자를 싸우게 만들고 2인자에게 붙으라는 제갈량식 큰 그림은 기업 전략에서도 많이 거론된답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손권과 주유를 부추긴 장면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손권과 주유 이미 주전파였고 싸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칼로 책상을 부수며 조조와의 항전 의사를 보였고 주유를 대도독으로 삼은 뒤 모든 군권을 주고 전함들을 이끌고 양쯔강을 따라 형주로 진격합니다. 유비는 주유의 군대가 3만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망했지만 주유는 유비에게 가만히 조조가 당하는 걸 구경이나 하라고 했다죠.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 조조군은 오림이라는 곳에 주유의 군대는 적벽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삼국지 사상 대규모 해전은 처음이었는데요. 기병대만 운영해봤을 뿐 수군 운용 능력이 미숙했던 조조는 우선 채모와 장윤에게 지휘를 맡깁니다. 소설에서는 주유의 이간질에 속은 조조가 직접 채모와 장윤을 죽였다고 하지만 조조가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았습니다. 이 채모와 조조는 굉장히 친했어요. 손견을 모셨던 손권내 노장 중 한 명이었던 황계가 느닷없이 조조에게 항복 의사를 전해옵니다. 젊은 주유의 지휘권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이는 사항계, 즉 거짓으로 항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황계는 정해진 날에 주유군 군량미를 배에 싣고 항복하러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조조는 깜빡 속습니다. 조조는 하염없이 황계의 투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계가 군량미 다 싣고 오겠다고 약속했던 배들은 사실은 빈배였고 그 안에는 장작과 지푸라기 등 연소 재질로 가득한 화공선이었습니다. 주유군은 멀리서 불화살을 통해 화공선에 불을 질렀고 화공선이 조조 측 전함들에 부딪히면서 그 불이 삽시간에 조조군 전 진영에 확 퍼집니다. 하필 조조의 배들이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불이 더 쉽게 퍼졌죠. 병사들의 말미를 방지하고자 배를 쇠사슬로 엮는 생각은 방통이 한 게 아니라 조조가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방통은 적벽대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환계라는 전략도 배를 묶는 전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을 섞어서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조군 진영을 전부 쑥대밭으로 만든 불길도 조조군이 퇴각하면서 직접 불 지른 부분이 크고 주유군이 화공선으로 조진 불의 규모는 그렇게까지 엄청나지는 않았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조조의 결정적인 패인은 무엇이었느냐? 소설에서든 실제 역사에서든 조조는 16만이라는 유례없는 대병력을 이끌고도 그 자신감 충만하던 조조가 황계가 투항하는 것을 기다리게만 할 뿐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무엇이 조조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들었고 그 의심 많던 조조가 황계의 거짓 항복에 바로 속고 크지 않은 화공선 공격에도 무엇이 조조군을 퇴각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북방의 기후에 익숙했던 조조 병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남방의 기후에 오자마자 풍토병에 시달립니다. 거기에 16만이라는 대규모 병력이 모이는데 전염병 퍼지기에 딱 좋은 조건이죠. 당시 전염병의 규모는 매우 심각해 조조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도 없었고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조조는 황계의 항복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믿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삼국지 5서를 보면 이 당시 조조군은 상당수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화공까지 당하자 아연실색한 조조는 퇴각을 하는데 이 퇴각하는 길이 하필 또 늪지대여서 엄청 개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병력 상당수를 잃은 것으로 보이며 208년 조조의 남방 진출을 좌절시킨 이 전투가 삼국지 3대 대전 중 하나인 적벽대전입니다. 소설에서는 적벽대전을 하드캐리한 사람으로 제갈량을 부각시켜주죠.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작전 짠 사람은 주유였습니다. 수군이 유리하다며 일부러 배를 끌고 양쯔강으로 이동하자고 한 것도 주유였고 조조군은 분명 전염병으로 패배할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도 주유였으며 동남풍으로 바람 방향 바뀌는 거 예상한 사람도 주유였습니다.
주유는 결코 제갈량에게 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만 하던 조조가 꺾였고 송건은 기세를 몰아 북방으로 진격합니다. 이 다음 판도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난번 역사 돋보기의 팩트 삼국지 4화에서는 북방 재패 후 남방으로 진출하던 조조가 서기 208년 시원하게 털린 적벽대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조조의 결정적인 패인은 전염병이었습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애초에 적벽대전은 조조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전쟁이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조조는 가장 강력한 군벌이었던 원소의 세력을 병합한 후 어느 누구도 조조의 위세에 감히 덤비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조조는 황제, 헌제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럼 모든 정통성과 명분은 조조에게 있는 법이며 그 외 지방 세력은 형식적으로나마 중앙정부의 지시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가 손권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강동내 손권의 영향력을 보장해주며 그저 유표 사후 형주 호족들의 지지를 받기만 했다면 형주 내 영향력도 행사하고 적벽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질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조조는 괜히 유비와 손권을 동시에 압박하는 바람에 두 세력이 연합해서 싸우러 덤빈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주를 차지했으면 민심부터 다독여야지 바로 전쟁하러 나갔으니 금세 빼앗기는 게 당연하죠. 이래서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영토를 점거한다고 해서 통치와 행정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적벽대전 승리 후 주유는 매섭게 진군하여 북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주유는 조조 휘하 최고의 맹장인 조인이 지키는 남군성을 포위해 공격했고 손권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합비성으로 진군합니다. 합비성에선 손권이 성 함락에 실패하고 돌아와야만 했으며 남군성에서는 무려 1년간이나 혈투를 벌인 결과 주유가 어렵사리 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1년의 남군 공방전에서 초반엔 유비 병력도 참여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전투에서 빠진 듯합니다. 주유가 한창 남군성에서 싸우는 동안 유비는 형주 중부 지방에 영릉, 무릉, 계양, 장사 4군을 점령합니다. 이때 황충, 위암, 마시, 오형제 등이 유비 밑으로 합류하죠. 그렇다고 손권이 유비나 제갈량에게 항의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손권은 여동생과 유비를 혼인시켜 동맹을 더 공고히 했고 심지어 210년엔 유비가 혼자서 손권에게 찾아와 주유가 개 고생해서 얻은 남군성 포함 손권이 점령하고 있던 4개군을 더 빌려달라고 하자 손권이 또 빌려줍니다. 이렇게 유비는 기존에 점령했던 4군에 손권이 빌려준 4군까지 총 8군을 장악하며 사실상 형주의 주인이 됩니다. 유비가 손권에게 찾아왔을 때 유비를 죽이라는 손권 내부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거 뻔히 알면서 유비는 제갈량의 반대에도 혼자 간 겁니다. 실제 유비의 모습은 소설 속의 모습과는 다르게 불도저 같은 성격이 다분하답니다. 손권도 친선차 방문한 동맹의 우두머리를 죽이면 자기가 뭐가 되냐고 죽이지도 않고 사군을 빌려주기도 하죠. 남군까지 유비에게 넘어오면서 남군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방통이 자연스레 유비의 휘하로 합류합니다. 이때 주유는 사군 대여를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유나 손권이나 유비와 제갈량을 그렇게까지 위협이 될 대상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소설처럼 질투에 속쓰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조와 싸우기 위해선 유비와 연합을 해야 하는데 아직 유비의 힘이 그토록 강하지 않으니까 더 키워주려고 했습니다. 주유가 목표로 했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서촉의 익주였습니다. 주유가 익주를 점령하면은 익주의 주유, 형주의 유비, 양주의 손권이 세 방면에서 동시에 위로치고 조조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서량 쪽에 있던 마등, 마초, 군벌까지 합세해주면은 네 방면에서 조조를 옥죄 수 있습니다. 형주의 유비가 여차하면 익주와 양주 양 옆에서 형주의 유비를 샌드위치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유는 익주 점령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망합니다. 사인은 남군성 이후 부상의 후유증이라는 해석이 통설입니다. 소설에서는 주유를 완전히 제갈량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밉상으로 나오지만 실제 주유는 제갈량을 딱히 질투하지도 않았고 주유가 만약 익주를 선수치는 데 성공했다면 이국지가 됐을지도 모르죠. 적벽대전 이후 수세적인 모습만을 보이던 조조가 주유가 죽자 이제 공세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뜻을 내비쳤고 조조는 종효와 하우연에게 한중 지역을 점령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한중 지역은 새로운 방면에서 형주를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량에서 강력한 군벌을 소유하고 있던 마초는 조조의 한중 정벌군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다고 착각한 겁니다. 지리적으로 서량과 한중이 또 가깝거든요. 그래서 서량의 야생마라고 불리던 마초가 또 다른 서량의 군벌이었던 한수와 연합해 자신의 최강 기병대를 이끌고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서량에 있는 군벌 없는 군벌 다 긁어모아 그 규모가 무려 10만에 이르렀고 마초는 동관을 점령합니다.
조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관을 사수하러 갔지만 마초의 신들린 기병술에 거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으며 조조는 마초더러 여포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라고 할 정도였다죠. 다행히 허저가 말 한 장을 방패 삼아 조조를 지켜주며 겨우 조조는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전면전으로는 마초의 기병들을 이길 수가 없자 가후의 계략에 따라 조직력이 다소 약했던 마초와 한수 사이를 이간질했고 마초와 한수는 서로 싸우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죠. 이 틈을 타 조조가 총 공격을 감행해 마초의 부대 전체가 괴멸되거나 조조에게 항복했고 마초는 도망칩니다. 이후 조조는 자신의 세력지 안에 있었던 마초의 아버지 마든과 그 일가족을 몰살했고 분노한 마초는 단독으로 다시 한번 공격해오지만 이번에도 깨진 뒤 마초는 한중을 점령하고 있던 장로에게 귀의합니다. 장로는 오두미교라는 또 하나의 사이비 종교 교주로 한중 지역에서 거의 왕처럼 또 군림하고 있었는데 한중 지역이 워낙에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라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곳이었거든요. 이젠 서쪽의 익주 지역을 설명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동안 익주는 삼국지 세계관의 주무대가 아니었죠. 이유는 워낙 외진 곳이라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도 먼 곳이다 보니까 민족 구성도 다양하고 출신들도 다 제각각이라 지배층들의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익주를 관리하던 익주자사 유장은 아버지 때부터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케이스였지만 워낙에 우유부단하고 부족한 능력 탓에 유장에 대한 익주 토착 세력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중 지역에서 오두미교 교주로 있던 장로도 유장 밑에 있다가 도망쳤던 것이었고 유장이 홧김에 아직 익주에 남아있던 장로의 처자식을 죽이자 분노한 장로는 익주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 놀란 유장은 구원 요청을 할 채 훈해지 군벌을 찾다가 법정, 장송, 맹달 등의 추천으로 형주의 유비에게 부착하기로 합니다. 사실 법정이나 장송이나 유비를 불러들여 익주의 주인으로 모시고 유장을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제갈량은 호재를 외친 게 처음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갔을 때 지금 조조는 북방에만 관심이 있고 손권의 근거지는 동쪽의 양주이니 유비는 가운데 형주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서쪽의 익주를 점령해 1대1대1 삼국지를 만들라는 이른바 천하삼분지계를 제안했었거든요. 주유가 먼저 익주로 간다고 했을 때 제갈량 식은땀 꽤나 많이 흘렸을 거예요. 형주 8개군을 점령한 타이밍에 익주의 유장이 구원 요청을 해온 겁니다. 유비는 제갈량 포함 원년 신하들에게는 형주를 맡기고 방통, 황충 등 새로이 영입한 신하들을 대동하고 익주로 들어가는데 방통은 속전속결로 유장을 체크메이트 시키자고 제안한 반면 유비는 차근차근 익주의 토착 호족들을 포섭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끈 사이 장송이 유비에게 빌붙은 내막이 들통이 났고 유장과 유비가 싸우는 과정에서 방통이 매복에 걸려 사망하고 유비는 고립됩니다. 소식이 형주로 전해지자 제갈량은 관우에게 형주 8군을 맡기고 나머지 장비 좋은 등을 데리고 익주로 넘어가 주요 성들을 먼저 장악한 후 유비를 구출해내고 곧장 익주의 주도인 성도를 포위합니다. 별 수 없이 유장은 한때 적이었던 한중의 장로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데 이때 장로가 마초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마초는 유비와 싸우던 중 유비에게 항복을 해버리죠. 마초 항복 후 성도는 금세 함락되었고 유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익주마저 유비가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214년 유비가 익주를 점령함으로써 그동안 한나라에 퍼져있던 그 많은 제후와 군벌들이 딱 중앙정부를 끼고 있는 조조, 강동의 손권, 서쪽의 유비 3명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갈량의 계획대로 된 거죠. 승승장구하는 유비를 보고 조조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우선 조조는 214년 헌제의 황후였던 복황후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발각되자 사건 연루자 100여 명을 죽이며 내부적 혼란부터 잠재웁니다. 이때 헌제의 아들들도 죽였다죠. 스스로 위왕에 오른 조조는 자기 딸을 헌제와 혼인시키고 익주의 유비를 견제하기 위해 조조가 일전에 보냈던 하후연의 군대를 독촉해 한중 지역으로 진격, 한중의 장로로부터 항복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한중 지역이 익주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수도에 남아 내치를 다지고 유비가 법정을 참모로 장비 좋은 황충 등을 데리고 한중 지역 탈환전에 나섭니다. 법정 장비 좋은 황충 4사람의 맹활약으로 하후연까지 전사하는 사태가 오자 조조가 직접 친정을 오지만 그래도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고 가자 조조는 계륵이란 말을 남기고 한중 지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스스로 한중 왕을 자칭하죠. 한편 손권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유 사후 주유의 뒤를 이어 노숙이 대도독이 되었는데 노숙은 주유보다 훨씬 더 유비와 연합하자고 주장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형주를 다 차지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노숙사 후 새 대도독이 된 여몽은 강력한 팽창 의지를 다지며
송건에게 형주 진출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그 당시 형주를 다스리고 있던 유비의 신하는 다름 아닌 천하의 관우였는데요. 지난번 5화에서 바야흐로 그 많던 군벌이 딱 조조유비 손권으로 나뉘며 끝이 났죠. 제갈량의 계획대로 이렇게 삼강구도가 확립될 수 있었던 건 손권과 조조가 싸우고 유비가 손권과 동맹관계를 맺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간 손권 측에서도 주유와 주유 사후 노수까지 유비를 더 키워줘서 유비와 동맹을 맺은 채 조조를 치러 가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숙 사후 새로운 대도독이 된 여몽은 유비가 커도 너무 컸다며 잠재적 적은 싹부터 미리 끊어놓는 게 좋다며 손권을 설득했고 되려 조조와 암암리에 동맹을 맺습니다. 여몽의 결정적인 실수이긴 했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세력을 갖춘 유비와 손권이 동시에 조조를 공격해 올라갔다면 정말 조조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괜히 여몽이 유비 손권 동맹을 깨뜨리면서 2인자와 3인자가 맞붙으면서 이 삼강체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죠. 조조와 손권의 미략에 따라 두 세력이 형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주에 있던 유비가 익주로 가고 이 제갈량이 다른 신하와 장군들 다 데리고 익주로 넘어갈 때 그토록 제갈량이 중요성을 강조한 형주는 관우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형주를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건 얼마든지 독자적 군벌 혹은 제후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우에게 맡겼다는 건 관우에 대한 유비 제갈량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겠죠. 유비 전비 관우가 같은 날 죽자고 복숭아꽃 나무 아래서 맹세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원결의는 소설 속 이야기고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처음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의용군을 조직할 때부터 늘 함께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역사책에도 기록된 능히 혼자서 10,000명의 병사를 상대할 수 있다는 만인지적의 관우는 무예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통치와 관리의 능력까지도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괜히 관우 하는 게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 여포보다 관우가 더 긍정적으로 오래도록 인식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조조와 손권의 첫 목표였던 형주를 위해 조조는 번성에 있던 조인더러 관우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인의 움직임을 포착한 관우는 강을 따라 수군을 이끌고 번성을 선제 공격합니다. 도리어 번성이 포위되어 버리죠. 조조는 우금과 방덕을 구원병으로 보내지만 둘 다 관우에게 패배했고 번성 자체가 물에 잠기는 사태까지 나죠. 원래 조인이 형주의 관우를 공격하면 송권의 여몽이 동쪽에서 형주를 같이 공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관우가 조인을 포위해버리고 여몽 또한 관우가 철저하게 구축해놓은 봉수대 방어망으로 인해 접근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큰 소리치고 나온 여몽은 머쓱했겠죠. 이때 여몽의 젊은 휘하장수 육손이 계책을 냈고 그의 계책에 따라 송권은 대도독을 여몽에서 육손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육손은 번성에 가 있는 관우에게 새로운 대도독이 됐다며 안부 인사를 보냈는데 내용이 엄청 아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육손은 지방을 담당하던 관리였던지라 네임드가 높지 않았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자기한테 아부까지 하니 관우는 형준의 최소한의 병력만 놔두고 전부 자기가 있는 번성으로 투입시킨 겁니다. 관우는 조조 송권이 동맹을 맺은지 모르고 있던 상태였고요. 그 사이 육수는 위장시킨 상인들로 봉수대를 장악했고 최소한의 병력만 있던 형주를 지키던 미방과 부사인이 여몽 육손에게 항복하면서 형주성을 쉽게 빼앗깁니다. 미방 부사인은 형주성에서 번성으로 원정 간 관우에게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보급상에 실수가 있자 관우는 돌아오면 보자는 위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편 번성에 있던 관우는 근처 성의 유비의 양아들 유봉과 맹달에게 구원 요청을 하지만 두 사람은 구원 요청을 거절했고 이 때문에 번성 함락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형주성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관우는 부랴부랴 번성 포위를 풀고 형주로 내려오는데 이미 여몽의 군대가 만반의 방어를 해놓은 상황, 심지어 형주성 점령 후 무엇보다 민심 다독이는 일부터 여몽이 힘썼기에 형주성 백성들이 다 여몽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 가족들이 있던 관우의 병사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관우는 근처 작은 맥성에서 수비에 전념하며 유비의 구원병을 기다리는데 유비가 보낸 구원병들도 육손의 별동대 회방에 걸려 형주로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직접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려 했으나 겹겹이 쌓인 포위망에 생포되었고 그대로 송권에게 끌려가 서기 219년 아들 관평과 함께 참수됩니다. 관평은 관우의 양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입니다. 여러 대중매체에서는 관우의 죽음 후 분노한 유비가 앞뒤 안 가리고 곧바로 복수하러 떠났다고 나오지만 아닙니다.
관우 죽음 후 유비가 복수전을 하러 가기까지 약 1년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220년 조조도 사망합니다. 조조는 생전 본인이 황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황제에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조 사후 조조의 아들 조비는 생각이 달랐고 황제 헌제를 폐위시킨 후 물론 강압이었지만 명목상 헌제가 황제 자리를 양보한다는 이른바 선양의 형태로 황제에 등극합니다. 이게 자수성가한 재벌 1세와 그렇지 않은 재벌 2세의 차이겠죠. 조비는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고 국호를 위나라로 선포하면서 위나라의 1대 황제 위문제가 됩니다. 위문제 조비는 폐위된 헌제의 노후를 보장해 주었지만 헌제가 암살됐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 소문을 믿은 유비는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어 한나라 황실을 부흥시키겠다며 수도를 성도로 삼고 국호를 촉한으로 삼으며 역시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황제가 된 이후 221년 유비는 비로소 손권, 정벌전에 나섭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으나 유비는 전쟁에 나서죠. 유비는 지방 낭중을 지키던 장비와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장비는 유비와 만나러 오는 도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부하들이 왜 장비에게 불만을 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아마 장비의 가혹행위로 인한 불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장비가 무예도 출중하고 소설과 다르게 지략도 대단히 풍부한 인물이었으나 군사적으로는 엄격한 군율을 중요시 여겨서 그게 선을 넘었던 듯합니다. 유비는 장비 없이 형주로 떠나죠. 여기서 소설과 실제 역사를 구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소설에서는 이때 황충과 장비 관우의 아들인 장포 관응이 활약하죠.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세 사람 모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비의 복수전이 가장 소설에서 왜곡된 전쟁이 아닐까 하는데요. 감정에 치우친 유비가 한없이 닭돌만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유비가 그 정도 머저리는 아니었습니다. 유비도 몇십 년을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유능한 참모진 옆에서 배운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유비는 초반에 굉장히 신중하고 천천히 형주를 진군합니다. 221년에 출발한 유비가 222년이 되어서야 형주 중부지방까지 진출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보급입니다. 보급이 엉망이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고 보급이 제대로 돌아가면 그 군대는 무적입니다. 유비는 그걸 알았기에 보급에 무진장 신경을 씁니다. 유비의 보급 작전은 전투병력은 육군에게, 보급은 강을 따라 움직이는 수군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육군이 어디 하나 점령하면은 수군이 강 따라 맞춰 따라오고 그 다음에서야 육군이 진군하고 이러면 진군 속도는 느리지만 하나를 점령해도 완벽하게 점령할 수가 있고 보급도 딱딱 맞춰주기에 아주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죠. 그렇게 가다가 유비는 이릉의 육군의 진을 치고 그 옆 자귀의 수군의 진을 칩니다. 형주 가운데까지는 진출한 거죠. 손권은 위나라 조비에게 구원 요청을 하지만 조비는 싸움 구경이나 할 생각이었고 그냥 손권을 오왕에 임명해주는 걸로 얼버무립니다. 얼떨결에 오왕이 된 손권은 다시 한번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형주 전선으로 보냅니다. 형주 전선에 있던 현장 장교들은 손권의 명령을 받고 파견온 육손을 환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경험 그다지 많지도 않고 여태 지방 골 조금 다스려봤던 30대 정도 젊은 놈이 뭘 한다고. 여기에 육손은 철저하게 어떤 공격도 감행하지 않고 최대한 싸우지 않으며 수비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 장교들은 더 불만을 터뜨리죠. 이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불만을 품은 손환 장수가 육손의 명령 없이 유비의 측면을 기습하려다가 되려 이도라는 곳에서 역기습을 받아 포위까지 되지만 육손은 끝까지 손환을 구하러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태 시간은 걸리더라도 적을 뒤에 둔 채 진격하지 말자는 유비가 육손의 시간 끌기 작전에 점점 지쳐갔고 결국 유비는 육손을 우회한 채 형주성으로 곧바로 진격하자며 작전을 바꿉니다. 육손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육군과 수군이 같이 이동할 수가 없었고 결국 육군 수군 구분을 없애고 전투병력과 보급병력을 섞어버립니다. 수군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육손을 우회하기 위해 강을 따라 장장 700여리에 걸쳐 수십여 개의 진영을 모자이크처럼 일자로 장사진을 친 겁니다. 이때 육손이 손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육손이 여태 존버를 한 이유는 유비의 수륙 병행 작전 때문에 수군이 보급을 담당해주니 감히 공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조마조마해진 유비가 수군을 버리고 보급을 최소화했으니 공격할 타이밍은 이때라고요. 육손은 길게 일자로 쳐진 수십여 개의 진영 가운데의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화공으로 조집니다. 이러면 공격받지 않은 진영에서는 양옆에 동시에 불이 타올라서 카오스가 오고 어디로 도와줘야 할지는 모릅니다. 특히 육손은 유비 진영이 있던 효정을 집중적으로 조졌고 유비군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혼비백산되자 육손은 총공격을 감행했고 유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유비군 대부분의 유능한 장교들이 전부 현장에서 싸우다 전사하고 병사 80에서 90%가 사망합니다. 육소는 더 추격할 수 있었지만 조비의 공격이 걱정되어 바로 돌아오죠. 이 전투가 관도대전 적벽대전에 이은 삼국지 3대 대전의 이릉대전입니다. 유비는 패전의 치욕에 차마 수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백제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패전의 후유증은 유비의 건강으로 직결됐고 점차 허약해진 유비는 223년 백제성에서 사망합니다. 유비가 죽기 전 제갈량이 찾아왔고 유비는 제갈량에게 승상의 재능이 조비보다 뛰어나니 반드시 우리의 대를 이루어달라. 아들 유선을 보필하다가 유선의 능력이 부족하면은 직접 황제가 되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갈량이 유비를 따라갔더라면 이릉대전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한 국가의 국가원수와 2인자가 동시에 나라를 비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제갈량이 따라갔다면 내부 반란이 터졌겠죠. 유비가 잃은 것 자기까지만 만족하고 진격을 멈추었다면은 또 이긴 전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또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형조송을 놓고 오자니 뭐 그게 안 되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당초 유비와 송건은 서로 싸우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관우, 조조, 장비, 유비 등 삼국지 1세대가 다 자리를 내주고 이제 2세대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음 편은 제갈량의 북벌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